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디펜스하다, 방어적이다. 그러나 조정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점점 심해진다는 적어도 우리 수출과 기업 쪽 지출은 굉장히 어렵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다른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을 거쳐 현재 EAR 리서치 대표로 계신데요. 네, 바로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네. 뵀는데 처음이세요, 최초로. 그렇죠. 게스트가 세 분 두 번까지 출연하신 분들은 좀 네. 계셨는데 세 번은 또 이제 홍춘욱 박사님도 처음이시고 그만큼 또 조회수가 나오니까 계속 섭외를 하는 게 아닐까. 뭔가 좀 안 나올 때도 저희가 사실은 그 내부에 체크를 하거든요. 탑 10인데 홍 박사님은 15만 처음께 넘었고 계속 이제 보니까 10만이 넘으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 네, 게스트시죠. 진짜. 저도 그때 한번 보는데 숫자 보고 놀랐어요. 네. 믿고 듣는 네. 박사님의 시간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주셔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돈의 역사 그때도 되게 반응 좋았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딱 1년 됐는데 일단 표정이 일단 너무 좋아지셨습니다. 맞아요. 그때 네. 정말 피곤해 보이시고 수면 부족으로 되게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밝아지셨어요, 진짜. 엄청 밝아지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회사를 시원하게 그만두고 와! 얼마 전에 퇴사 1주년이더라고요. 아. 밝아질만 하죠. 네. 일단 사람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만날 때마다 당신 좀 졸려 보였다 전에. 맞아요. 피곤해 생기가 보여. 드세요. 막.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회사 맞아. 출근했거든요. 그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팟캐스트 왔을 때 이미 깨어난 지 10시간이 지나고 지쳐있는 상태. 그때 퇴근하시고 오셨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죠. 그게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그 월급은 뭐의 대가냐 하면 스트레스의 대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장은 효율적이라서 이 사람이 안 죽을 만큼의 일을 시키거나 좀 안 죽을 만큼. 그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네, 특히 민간 기업들은. 그래서 저는 특히 애널리스트였으니까 일을 하려면 뭐 끝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쌓여 있는. 그래서 항상 일이 좀 마무리가 안 되고 딱 안 끊기는 느낌이었다면 그쵸. 지금은 이제 좀 자영업이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1인 법인을 차려서 소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딱 마무리가 되는 게 이제 이번에 새로운 책이 하나 나와서 그 책이 24일자로.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 디플레 네, 맞습니다. 전쟁이라고. 네. 예, 상당히 스마트 두껍죠. 북스에서. 예, 네. 스마트 북스에서 나왔고요. 상당히 두꺼운 책이죠. 예, 320페이지 박사님 책은 정도니까. 항상 두꺼워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걸 담아. 이번에도 280페이지로 원래 썼는데 네. 갑자기 책 다 완성하고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월 초에 탈고를 했는데 이걸 급하게 예. 그래서 출판사도 고생을 엄청 하신 게 일단 제가 책의 내용을 거의 그 뒤로 한 40에서 30%를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제목은 이대로예요. 책 내용 잠깐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네. 우리 경제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예견하고 쓴 책은 아니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 이후에 쓰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 그게 가능하면 여기 아니지. 내가 그 직장생활 그렇게 오래 하나? 아니 근데 박사님 지난번에 사실은 나오셔서 저희한테 그랬거든요. 혹시 위에 걱정되면 금을 사고 달러를 하라. 맞아, 근데 말씀하셨어요. 그때 네. 정말 그 이후에 달러 값이 정말 지금 한 250원 정도 올랐고. 그래서 저 그때 박사님 혹시 뭐 이렇게 신기가 있으신가? 신기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불안불안했죠. 한 달 만에 코로나 터지고 한 달 만에 책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한두 달 만에. 그래서 그 전에 준비를 하시고. 저는 그 사이에 빨리 쓰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디플레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놨죠. 한 네. 280페이지를 써서 이제 출판사에서 1차 교정이 왔을 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 사장님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했죠.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을 이대로 내실 거냐? 그래서 아니다. 내가 인정한다. 타이밍상 지금은 내용을 고쳐주지 않으면 고쳐서 이 현실의 급박함을 다루지 않으면 독자들 입장에서 답답함을 느낄 것 같다. 그렇죠. 수정하겠다. 그러고 3번 고쳤죠. 3번 고치면서 이제 마지막 탈고한 게 그 총선 전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난주. 그렇죠. 네. 그래서 딱
그 선거 결과도 못 보고 이제 그 바램을 담았죠.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코로나 쇼크가 있기 전에 경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때 저는 아무래도 봐도 저물가 저금리 기조가 더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인플레를 기대하기 되게 어려운 여건. 그러니까 저는 상품 가격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그때 벌벌 떨면서 썼던 게 미국이랑 이란이 전쟁할 것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2월에 기억 안 나세요? 네. 그 맞아요, 이란하고 맞아요. 막 그 그때 분위기 말씀해주셨어요.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유가가 막 급등할 거라는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디플레 책을 쓰니까 저도 용기가 필요해서 되게 이제 공부를 좀 했던 거고요. 약간 디프레스 되셨구나. 아, 되게 힘들었죠. 디플레 되게 힘들었어요. 해야 되니까. 그런데가 이제 그 플러스 알파를 한 게 뭐냐면 이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경제가 어떤 반응을 거쳐 회복되는가라는 과거의 사례들을 또 조사를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집어넣은 책이죠. 그러니까 원래 뼈대는 경제가 이번 충격이 없었더라도 원래 디플레이션 압박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이었던 만큼 저물가 저금리 기조가 앞으로 장기화될 거라는 전제를 깔고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냐라는 걸 뼈대를 깔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경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또 어떻게 대처를 잘 못하면 정말 안 좋은 사례 그러니까 일본처럼 잃어버린 예전 30년 과거 사례들. 네. 저는 지금 되게 소름 돋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그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막 뭐 마이너스가 선물이 나가고 막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제가 사실 저희 방송에 김성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김성일님 말씀 따라서 자선 매분 투자를 좀 약간 돈을 넣어놓고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외국 거를 못 하는 게 있어가지고 연금저축이 그래서 이제 WTI 그 선물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계 변동이 너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근데 그런 거를 사실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쓴 것도 아니고 코로나 전에 이런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때 무서웠죠. 이분이 신기가 있으시구나 진짜. 약간 이게 확실히 그런 게 보시는 게 되게 다르시고 이렇게 역사를 미리 그 생각 그걸 알지도 못하고 정리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시다 생각이 보통 드네요. 금리 떨어지니까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이션들을 많이 맞아요. 말씀하시는데 다들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인플레 사실은. 책을 하셨다고 만드셨다고.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이게 그 뭐지? 얘기 들어보니까 또 지금 기름값 왔다 갔다 그런 부분을 마이너스까지. 보면서 진짜 확실히 전문가는 다르시구나 생각이 드네요. 그 이제 이 디플레 전쟁을 쓰면서 쉐일 오일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하나만 추천해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니까 GS 칼텍스의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좋아요. 주식을 사면 주식은 안 돼요? 아니고 주식은 난 살려고 지금 저거 하려고 저 했는데. 지금 주식 얘기한 줄 알았어요. 지금 그래서 정유 회사들은 박사님이 노선을 바꾸셨나 갑자기 이렇게. 정유 회사는 조금 지나서 그래서 GS? 보통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블로그를. 그러니까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좋아져요. 네. 대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근데 지금 바닥을 뚫고 마이너스로 내려갔어요. 그럴 때는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요. 회사들 화학주나 정유주 투자가 그나마 매크로 투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면이 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싸게 들어온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을 내보낼 때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 굉장히 큰 차익이 생기겠죠. 즉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할 때는 어떤 에너지 관련 기업도 좋지만 그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정유나 화학 업종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제가 그런 걸 공부하려고 GS 칼텍스의 블로그를 들어가봤더니 거기에 우리나라 한국의 쉐일 관련 전문가님들이 계속 기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원유 관련 통계도 다 소개를 하고 한국의 뭐 에너지 관련 연구원들이라든가 해외에서 뭐 에너지 정보청 이런데 논문이나 보고서를 시의적절하게 소개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된 해외 논문도 좋지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한글로 돼 있는지. 우리나라 말로 된 논문을 읽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입하기에 참 좋은 그리고 글도 참 잘 쓰시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그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 보고 싶으실 때는 BP 그 영국 석유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는 아주 큰 회사이죠. 거기서 나오는 원유 시장에 대한 정기 전망 보고서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냥 BP 이렇게 달아놓으면 그냥 출처는 다들 안 묻는 정도의 회사죠. 그 대영 제국을 만든 회사 중에 하나라고도 하죠. 오래된 회사군요. 이게 석탄으로 배를 뗄 때는 배가 멀리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석탄이 많아야 되니까. 그렇죠. 석탄의 저장고가 너무 많고 그래서 석탄을 떼기 시작하면 운반선을 데리고 다니던가 배의 화물의 상당량을 덜어내고 석탄을 집어넣어야 항해가 가능할 만큼 증기기관들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에너지 밀도가 높은 석유로 갈아타면서부터 대영 제국이 세계 1차 대전에서 어떻게 보면
바다를 대피할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게 이 석유 자원을 빨리 확보하고 그리고 그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동에 이렇게 마술을 뻗쳐서 또 아라비아의 로렌스 같은 그런 영화에 보면 백인들이 저기 가서 왜 저걸 도와주고 있지 싶은 생각 좀 하셨잖아요. 그게 다 자원입니다. 영국이 일찍 들어갔군요 그쪽에. 그리고 미국은 자기네 나라에서 이미 세계적인 산유국이 돼 있으니까 뭐 그런 필요가 없었지만 일본이 또 세계 2차 대전에서 진주만 공격하게 되는 게 결국은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 식민지였거든요. 거기에 유전을 확보하는 걸 미국이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라 죽느니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석유에 얽힌 이야기들까지도 이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들 가시면 공부도 좀 되고 재밌습니다. 네, 꼭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화제가 딴 데로 튀었어요. 지금 책이 지금 4월 25일 예약 판매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받으시는 분들은 25일에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늦어도 28일까지는 다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나갈 때는 이미 아마, 시중에서 예, 시중에 있겠네요. 디플레이 네. 전쟁.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전 세계를 이제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게 작년 12월에 시작된 이제 코로나인데요. 코로나가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이제 감염병으로 대유행을 하면서 이제 경제가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과거의 그 위기 상황일 때 주식 시장이나 주택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앞으로 주택 시장, 자산 시장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워낙에 또 오랜 시간 또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일단 그러면은 2003년이죠. 예, 사스가 있었던 때인데 좀 17년 전이죠. 이때 당시에 그 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그 거의 영향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제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가 이 확진자 수 그러니까 사스에 걸려서 사스로 저 사람이 위중해라고 판명된 사람이 얼마냐면 8,096명. 지금 우리는 몇백만 명 시대를 맞아, 보고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200만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전 네, 세계적으로 네, 확진자 수가 200만 넘었다는데 그때는 8,000명 정도. 전 세계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오. 중국 남부와 특히나 홍콩 쪽이 좀 심했지. 다른 지역들은 거의 확산이 되지 않았던 그쵸. 거고. 국지적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지적이었던 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가 손실 규모도 400억 불. 400억.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조? 사실 뭐 중국 경제가 거대한 경제권 한 그쵸. 지금 뭐 10조 달러 정도 되는 거대 경제권인데 물론 그때는 그보다는 적었지만 아무튼 그 경제권에서 400억 불 그러면 충격은 있었지만 아주 심각한 충격은 아니었다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뭐였냐면 세계 경제가 또 다른 면에서 운이 좋았던 게 그게 이제 빨리 다른 지역으로 파급 안 된 게 첫 번째로 운이 좋았지만 두 번째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라크 전쟁이 있었어요. 이라크 기억나시죠? 2003년에 네. 초에 그 아버지 부시. 예, 네. 아니요 아들 부시. 아들 부시. 아들 부시. 1990년이 아버지 부시고요. 그 걸프. 그 부시 집안이 두 맞네요. 번이나 전쟁을 맞네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 부시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때 테러와의 전쟁 혹시 기억나세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2002년 아프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후세인 대통령 혹시 기억나시죠? 알죠, 예, 알죠, 알죠. 이제 그러니까 추억이 막 떠오르네요. 예, 그게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전쟁 경기가 세계 경제를 붐업 시켰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 부모 전- 오비 되나 예, 전쟁인데. 전쟁 전에는 원래 불황인데 네. 그러니까 전쟁이 막 시작되고 나면 전쟁 경기가 시작되는데 그 전쟁 경기가 시작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돈을 막 뿌리잖아요. 풀겠죠, 그렇죠. 그 물론 그 전쟁터가 된 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나 진짜 비극이지만 참혹하죠. 어마어마한 돈이 뿌려지게 되잖아요. 군대는 다 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게 그때 9.11 테러로 이번 코로나 쇼크 이전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9.11 테러처럼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을 못 다니고 언제 우리가 공격당할지 모른다라는 그 공포를 구체적인 적 알카에다다 눈에 보이는 또 적. 사담 후세인이다 라는 적을 응징한다라는 그 기분을 들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승전 분위기랄까 사태가 해결됐다라는 기분을 들게 했죠. 그래서 그 사스 때는 아주 짧게
그리고 또 그 사스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제약적이었고 그냥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들 특히 제가 이제 그 홍콩에 있는 저희 사무소 그때 모 증권사 다닐 때였는데 홍콩에 있는 사무소 분들은 오지 마. 거기 격리. 그렇죠. 아니 격리를 안 시키면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올 생각 말고 거기서 몸조리 잘하시고 그리고 전화로 이제 컨퍼런스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은 나는데 적어도 그렇게 확산이 급박하게 되지 않은 상대적으로 치사율은 되게 높아서 그때 당시 이제 돌아가신 분이 8,000명 정도 감염이 됐는데 700분 넘게 돌아가셨으니까 치사율 거의 10% 가까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 치사율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2%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2% 초반이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통상적인 독감 수준의 전염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치사율이 사스보다는 좀 낮지만 그러네요. 통상적인 독감은 0.1%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높은 그래서 아주 귀찮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메르스를 메르스. 잊어볼 수가 네네.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국민연금 매니저하고 있을 때 메르스 사태가 터져가지고 특히 그때 우리나라에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하고 한국만 메르스가 맞아요. 전염됐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감염된 사람이 총 확진자 수가 얼마냐면 186명 정도였는데 우리나라예요. 예. 근데 사망자 수가 39명. 많이. 굉장히 치사율이 높죠. 예, 높네요. 20% 이상. 굉장히 위험한데 대신 이 병은 그 전염력이 약한.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도 뭐 낙타 막 왜 그런 거 만지지 마라. 중도 접촉하지 갔다 마라. 오신 분들만 예. 이렇게 딱 운이 없었죠. 그 특히 그 한 병원에서 기억나시죠? 삼성의료원에서 그때. 그렇게 다 이야기해버리면 뭐 할 말은 없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강남 쪽에서 되게 많이 네. 국지적으로 그랬다고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때. 네, 그래서 뭐 그 손실 규모도 우리나라 2.3조 원 정도 손실 봤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 그때도 참고로 2.3조 원. 뭐 그렇게 크게 안 봤죠. 다만 이제 심리적 충격이 커서 예. 관광객들이 한 해에 우리나라 2천만 명, 3천만 명 오는 나라였는데 그 해 2015년에는 갑자기 확 줄어서 한 1,000만 명 정도 감소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 800만 명 오다가 갑자기 한 4,500만 명으로 확 줄었다가 2016년 다시 800만 명 회복되고 그런 물론 그 다음에 사스 아니 죄송합니다. 저기 그 사드 보복 혹시 기억나시죠? 그쵸. 사드 보복 때문에 다시 300만 되는 건 같이 사자 맞죠? 돌림이네. 그래서 사스랑 사드가 헷갈려가지고 잘 편집해 주세요. 네, 하나는 맞죠, 저쪽 뭐. 그럼 됐지. 네. 뻔뻔해야 돼. 그래서 그런 질병들에 비한다면 이번에 코로나는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고 저는 제 생각에는 1918년 스페인 독감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그때는 1918 년? 그때도 예, 그때는 3천만에서 5천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전 세계적으로. 근데 왜 우리는 역사에서 그걸 잘 모르냐 하면 네네. 그게 바로 세계 1차 대전이 1918년 11월 11일에 종전됐잖아요. 비슷한 예, 시기. 예, 그래서 종전과 함께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어허.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강한 호황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승전국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유럽에 어마어마한 생산 시설이 다 파괴됐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나라들, 피해를 덜 본 나라들은 어마어마하게 그쵸.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가장 그때 호황을 누린 나라가 일본과 미국이 대호황을 누렸고 두 번째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 끌려가서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또 다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도 상승해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그 일본의 수탈이 우리 식량 증산 계획 이런 거 막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다 군산항 통해서 쌀 내보내고 이게 다 전부 그때 곡물 가격 급등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은 있었지만 그게 전쟁과 함께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랐죠. 다만 이 그때 당시 있었던 그 핵심적인 사례 하나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디플레 전쟁에도 이걸 자세히 다루는데요. 그냥 조금만 제가 네네. 풀어드리자면 1918년 콜로라도주 덴버라는 곳이 있습니다. 1마일 시티, 원마일 시티라고 불릴 정도로 1600m, 해발 1600m고 네. 공기가 굉장히 깨끗한. 그래서 그 사람들 살기 되게 좋은 곳이잖아요. 물론 홈런 공장이기도 합니다. 야구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1918년 가을에
스페인 독감이 엄습했습니다. 그 잘 살고 부유한 도시인데도 엄습해서 어떻게 됐냐면 매 주간 단위 100명 이상의 비정상 사망자가 발생했으니까 이 뭐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100명이 한 주에 돌아가셨다라는 건 얼마나 큰 건지 벌써 느끼시죠. 그렇죠. 그래서 1000명 중에 한 명이 매주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인구 밀도 그것도 비정상 사망자. 그러니까 그 같은 해 지난해 같은 해 사망자 수 대비 얼마나 더 많이 돌아가셨는가를 측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당국이 락다운을 겁니다. 사회적 격리하자. 학교 가지 마. 출근하지 마. 집에서 재택근무해. 하면서 다 걸었어요. 그래서 매 주간 한 50명에서 60명 정도의 분들이 돌아가시다가 비정상으로 돌아가시다가 11월 정도 되니까 이제 그게 20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들 안심했죠. 이제 끝났다.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학교 문을 열고 네. 했는데 그 해 12월에 사망자 수가 주간 사망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폭증. 다시 복싱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바이러스의 특성을 우리가 잘 몰라서 잠복기라는 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회복됐네. 그러고 직장에 복귀하셔서 걷잡을 수 없이 퍼뜨린 거죠. 그럼 지금도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 감염자 수가 10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안심할 때가 아닌 거네요. 우리는 괜찮을 수 있는데 네. 제 말은 우리가 아까 그 잠복기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계 내에 지금은 이제 북반구가 굉장히 지금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 겨울이 어디가 되냐면 남반구가 겨울이 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해 겨울이 되면 남반구에서 또 유행했던 게 북반구로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게 우리만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맞아. 저는 한국은 맞아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안정될 것 같고 우리가 특히 저도 오늘 대중교통을 타고 왔는데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단 그쵸.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다시 사회적 격리를 이제 해제하고 여행을 다니고 또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또 발생할 가능성이 특히 겨울에 제2차 유행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 치료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치료제가 효과가 있네 없네 미국에서 효과가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없었네 이런 거에 그렇게 시장이 민감한 이유가 사실 이런 치료제 하나 좀 발견해가지고 얼른 통상적인 감기처럼 만들어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 거고 더 나가서 이렇게 사회적 격리를 철저하게 해서 감염자 수를 급격히 떨어뜨리더라도 또다시 재유행의 위험이 있다라는 이 두 가지들을 우리가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또 그 경제 위기 이제 IMF 외환 얘기 때 보면은 그때는 좀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받았죠. 그때는 어느 정도였나요? 그때는 마이너스 15% 정도 집값에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 굉장히 적은 편이었죠. 왜냐하면 주식은 마이너스 80%였어요. 주식 80%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증권사를 다녔거든요. 게다가 법인 영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동정해 주세요. 영업을 했어요. 근데 그 어떤 증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증권사가 창립 기념일 날은 이 증권사에서 이런 3만 원 이내에 작은 물품들을 돌리면서 저희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러면 그날 그 증권사에게 좀 주문을 몰아주는 그런 약간의 미덕이랄까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263포인트 간 날이었던 거예요. 263포인트. 종합주가지수가. 1,400에서 1060 정도까지 있었던 게 그 앞에 1000 빼고 그냥 263. 200으로요? 263포인트를 기록한 날에 창립 기념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젊었죠. 대리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하면서 그 여의도에 있는 대규모 투신사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투신 이제 증권사 좀 그러지 마시고요. 발음에 문제 있는 건 우리 다 비슷하잖아요. 아무튼 그 투자 신탁 회사들에 가서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너희 오늘 창립 기념일이야? 야, 근데 오늘이냐? 그러는 거예요. 다들 그냥 우리랑 큰일 났어. 표정이 다 공포인데 완전. 그래서 그날 하루 주문 얼마 받았냐면 4천만 원 받았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원래는 보통 평소는 빠졌을 때 막 들어가는데 그땐 또 아니었군요. 왜냐하면 막 들어가다가 다 난리 났어요. 그리고 나서 더 지금 원유 선물 시장처럼 된 거죠. 그렇죠. 지금도 원유 선물 했던 분들이 완전 난리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
갔더니 지하 저기 2층, 3층 있으니까 뭐 계속 캄브리아기까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나는 이제 큰일 났어. 혹은 뭐 레버리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반대 매매 깡통 계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당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경제 충격이 왔을 때 제일 위험한 곳은 어디냐 이렇게 물으시면 주식이랑 상품 시장이 제일 위험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 당연히 현금이겠지만 현금 없다면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도 안정적이군요. 그리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딱 8달 빠졌고요. 집값은. 8달. 그리고 하락률 1.3%. 오. 그때 주식시장이 60% 빠졌는데 주식이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지네요. 아, 그렇죠. 그렇네요. 변동성이 엄청 근데 나네요. 제가 그래도 한 10년 이제 주식 그래도 좀 이렇게 저도 이제 펀드로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오른 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근데 확실히 변동성이 심하더라고요. 사실은 박사님 오시고 주식하신 분이 몇 번 오셔가지고 저도 좀 일부 자금을 주식으로 좀 옮겨놨었는데 이번에 진짜 보니까 되게 막 1,400 얼마까지 가진 거 보고 변동성이 되게 심하구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만기가 없는 채권이랑 성격이 같아요. 그렇게 만기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는 예. 만기가 없는 채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이자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금을 영원히 못 받을 테니까. 또 나중에 결국 인플레로 사라지잖아요. 만기가 없으면 그쵸 원금 자, 못 그러면 받죠. 이제 100원짜리 채권을 제가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100원짜리 채권이 발행을 했는데 그 100원짜리 채권이 1년에 10원을 주기로 한 채권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러면 네. 간단하죠. 그쵸, 10%짜리 그쵸. 채권이에요. 근데 이 채권이 발행된 다음에 이제 이 채권은 10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원에 10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원히 원금은 못 받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제가 되게 불황이 와서 이자율이 5%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채권의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딱 느낌이 오죠. 200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0원의 이자는 계속 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또는 이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10원이라는 이자를 계속 주기로 약정을 한 그래서 거가 채권이 그렇게 채권이니까.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니 이자율이 방금 발행된 새로운 채권은 5원을 준다 그러면 그러네요. 이 채권의 가격이 200원이 돼야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5원짜리를 안 사고 전부 다 10원짜리 아. 이자를 주는 채권을 사니까 가격이 2배 올라야 끝이 나죠. 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가격 변동이 크다라는 걸 벌써 느끼셨죠. 자, 그럼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20%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 발행된 채권은 20원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채권의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떨어지겠네요. 50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채권이 많이 올랐군요. 예, 그런 거에서 주식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이 회사가 배당을 10원씩 줬는데 이 불황이 와서 이제 배당을 5원 줄 거야. 라고 생각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가격이 반토막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만기가 없는 채권이니까.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가 없어질 때까지 그 주식은 가는 거잖아요. 그걸 저희들은 이제 영구채라고 부르는데 퍼머넌트 영구채. 본드라고 부르는데 이런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채권에서도 되게 만기가 긴 채권. 근데 세상에 주식은 아예 영원히 고잉 컨선 뭐 저희들이 이렇게 부르는데 영원히 가는 채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지급하는 배당금의 조정에 대한 기대들이 바뀌면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이 될 수도 있고 반토막이 그렇죠. 쉽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앞으로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배당이 반토막 날 거야라는 정도의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반영되니까 주식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디펜스하다. 그러니까 방어적이다. 그러나 조정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는 우리가 그냥 잠깐 마이너스 갔다가 돌아온 정도였는데도 주식 가격 마이너스 60%, 부동산 가격 마이너스 1.3, 1.4 그리고 그 뒤 사실은 몇 년 뒤에 또 하우스포 사태도 겪었잖아요. 그게 다 그때 충격이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라고 보면 이번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서 좋은 점이 하나 있고 나쁜 점이 하나 있거든요. 좋은 점은 뭐냐면 금융기관이 굉장히 건전하다라는 거. 오늘도 어디 모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 제가 어디 개인 사업하는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정말 여기다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문자가 왔어요.
홍춘욱 고객님 뭐 6개월간 그잖아요.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 뭐 이런 거를 내시면 이자율 몇 %로 얼마까지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뉴스잖아요. 이게 뭐냐? 이 은행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통장 있던 것도 다 줄였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막 올렸잖아요. 그렇죠. 정부 정책 금리가 2%로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통장 금리 7%까지 갔던 건 전 잊지 않거든요. 모은행 잊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급하니까 자기. 네, 그래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주가가 좀 빠져서 그렇지 굉장히 건전하다. 이게 그때랑 가장 큰 차이고. 그러면 그때랑 또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예, 그래서 이제 나오다가 1분기 지금. 성장률이 마이너스 1.4인데 이건 저는 굉장히 선방한 거다. 이런 적이 저희가 많았나요? 마이너스 거의 없지 않았나요? 예, 그동안? 근데 이제 가끔은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분기는 있었군요. 분기는 있는데 연간 단위로 이제 마이너스 성장한 건 우리는 97년 외환위기 외환위기. 터졌던 98년밖에 없는데 음. 이번에 이제 연간 단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우리가 상당히 높아진 게 2분기는 1분기에는 그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6%가 났어요. 네. 그런데 기업의 투자들은 플러스였어요. 왜냐하면 기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서 1분기에는 아마 자금을 집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뭐 건물을 산다든가 땅을 구입한다든가 또는 공장을 들인다든가 하는 거는 했을 텐데 2분기에 스탑했겠죠 대부분. 물건이 안 팔릴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수출이 상황- 또 그렇죠. 수출이 수출이 문제죠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충격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기업의 투자 부문들이 대략 한 30-40% 정도인데 거기가 마이너스 10%가 났다. 만약에 이번 2분기에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3-4% 정도의 성장률이 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점점 심해진다는.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 수출과 기업 쪽 지출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전 세계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조금 그렇죠. 많이- 이제 이 충격을 설명을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제가 자동차 회사다라고 비유를 하면 아주 쉬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00만 대짜리 캐파를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죠. 100만 대짜리 공장이면 큰 공장입니다. 네. 100만 대짜리 공장인데 갑자기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그해 자동차 판매량이 80만 대로 줄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마이너스 45% 나온 거 아시죠? 3월달 자동차 판매량이 마이너스 45% 나왔습니다. 자, 80만 대면 선방했습니다. 자, 근데 올해는 버틸 수 있어요. 왜? 어떻게든 자구 노력도 하고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있으니까. 잉여금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해 90만 대다. 회복된 거죠. 네, 조금 해보. 80만 대에서 90만 대면 그렇죠. 10% 이상 네네. 경제 회복이에요. 네. 자, 근데 그 작년에 있었던 20만 대 재고는 어떻게 됐죠? 남아있죠. 30만 대가 된 거죠. 30만 대. 누적이 되는구나.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꿈을 꿀 수가 없겠네요. 두 번째 사람을 자르는 걸 스톱할 수가 없겠네요. 세 번째 가격 인하를 멈출 수가 그것도 없겠네요. 세 가지 다가 터지겠죠. 다시 할까요? 재고. 생산도 줄여야겠죠. 재고도 그렇죠. 늘리고 생산도 줄여주고. 그래서 충격은 후행적으로 음. 그 앞에 미국의 소비자들, 한국의 소비자들의 소비가 1분기 마이너스 6.5 제가 그랬죠? 네. 그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지출이 마이너스 6% 정도 1분기에 줄었으면 그 충격을 받는 데가 자동차 회사를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거죠. 그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캐파 100만 대 캐파인데 80만 대 팔았다. 자, 20만 대 재고를 어떻게 하겠어요? 헐값에 연식 바뀐 거 싸게 팔잖아요. 그러면 신차가 팔릴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암만 그쵸. 회복되고 정부가 그쵸. 인센티브를 아주 강하게 주더라도 90만 대 정도 회복되면 쌓인 재고 30만 대를 결국 처분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의 하락이나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줄이거나 아니면 생산 캐파 자체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될 수도 있죠. 앞으로도 영원히 100만 대 캐파 110만 대는 팔려야 앞에 재고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오고 계속 그러네. 이 재고를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 순간 평소보다 더 많이 팔려야 되네요. 그러면 캐파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때 무슨 일이 있겠어요? 노후 설비 팔면서 사람 자르겠죠. 구조조정이 시작되죠. 그렇죠. 그 회사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나빠질 테니까 종종. 그러니까 배당이 또 삭감될 수도 있고. 그렇죠. 배당감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들이 벌어질 때 그 다음 2차 충격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 안 한 거죠. 부품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네요. 연세로.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니까 우리 덜 빠졌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시작인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저렇게
뭐 1인당 뭐 그래가지고 네, 이런 지원, 것도 재난지원금을 하고 돈도 막 무제한 더 하고 준다고 또 하고 회사채도 그러는군요. 사주고 하는 이 정책들을 왜 저렇게 쓰는 걸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영향을 하락 신호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또 좀 또 다르게도 수도권에 교통 호재가 있는 개발 호재가 있는 비규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의 소형 쪽은 시장이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훨씬 덜할 거고 거기는 거래도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영끌에서 이렇게 사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영끌은 지금도 반대고요. 왜 그러냐면